본 영상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술로 생성된 가상 이미지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대한민국 해병대의 정통, 군복 복식과 장비 등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하는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병대의 긍지와 정신을 담아내기 위한 예술적 표현으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병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포항의 어느 해안가. 파도는 금방이라도 지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며 해안선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바다 앞에 서면 인간은 한낱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그 거대한 자연의 포효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서 있는 사내들이 있습니다. 빳빳하게 각이 잡힌 팔각모 아래로 비치는 눈빛은 칠흑 같은 밤바다보다 더 깊고 강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만드는가? 왜 남자로 태어나 굳이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 걸어가는가? 편한 길을 놔두고 왜 가시밭길을 자처하며 제 발로 그 지옥 같은 훈련소의 문을 두드리는가 말입니다. 그 답은 그들의 왼쪽 가슴, 심장보다 더 뜨겁게 박혀있는 빨간 명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복에 붙은 이름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약했던 과거의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국가와 해병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태어났다는 신성한 증표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며 견뎌낸 인내의 기록이며 옆에 선 전우와 피보다 진한 연을 맺었다는 생명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험한 곳, 가장 위험한 현장에는 언제나 해병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릴 때 가장 먼저 군화끈을 조여매고 적진을 향해 혹은 재난의 현장을 향해 뛰어든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투박하지만 고결한 사내들의 인생 궤적을 아주 깊숙이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귀신을 잡는 용사로 불렸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름 없는 수호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진짜 드라마를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해병대에 꺾이지 않는 자긍심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베풀고 있는 수많은 해병대 전우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커다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사나이의 피를 깨워줄 해병의 장엄한 대서사시, 그 첫 번째 장을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어느 조용한 마을에서 작은 수리점을 운영하는 강석호 노병입니다. 이제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팬 이마의 주름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리점 한쪽 벽면에는 세월조차 비껴간 듯 선명한 붉은색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관된 해병대 군복과 지금이라도 당장 주인을 불러 세울 듯한 기계의 팔각모가 놓여 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인심 좋은 할아버지로 알지만 사실 그는 수십 년 전 포항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전설로 불리던 해병이었습니다. 석호 씨가 처음 해병대에 입대하던 날을 기억해봅니다. 1970년대 후반,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혹은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많은 청년이 군으로 향했지만 석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약해 보였던 자신, 남들 앞에 서면 늘 고개를 숙이던 그 소심했던 청년이 대한민국의 가장 강한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포항역에 내려 훈련단으로 향하던 그 길, 등 뒤로 내리쬐던 태양은 유난히 뜨거웠고 눈앞의 정문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너희는 해병의 알이다.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놈만이 빨간 명찰을 달 자격이 있다. 훈련소 교관의 첫 마디는 가슴을 때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석호 씨는 그날 밤 낯선 내무반 천장을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진짜 사나이가 되겠노라는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맹세였습니다.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지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40kg의 군장을 메고 밤새 산을 타는 행군길에서 석호 씨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뒤에서 등을 밀어주던 전우의 손길. 석호야, 조금만 더 가자. 우리가 누군지 보여줘야지. 라고 귓가에 속삭이던 동기의 거친 숨소리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6주의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던 그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단단해진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한 명의 해병이 서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그의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아주던 순간 석호 씨는 느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짧고도 강렬한 문장이 그의 영혼에 문신처럼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석호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해병답게 살았는가? 라고 말이죠. 그는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 짐을 받아듭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수구를 점검하고 길을 치웁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지만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답합니다. 가슴에 빨간 명찰은 뗐어도 마음속 명찰은 평생 가는 법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해병이 가진 긍지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군대 시절의 추억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배웠던 인내와 용기, 그리고 전우애를 평생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남자가 왜 해병대에 가야 하는지, 왜 그들이 그토록 해병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지, 그 해답은 바로 이 노병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석호 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그가 현역 시절 겪었던 눈물겨운 전우애와 전역 후 사회에서 마주한 거친 파도를 해병대 정신으로 어떻게 넘었는지, 그리고 그가 남몰래 실천해온 놀라운 선행들이 하나둘씩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루할 틈 없는 감동과 전율의 기록, 해병의 혼이 담긴 이 드라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식을 마친 강석호와 그의 동기들에게 주어진 것은 달콤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았다는 것은 이제 겨우 해병의 아래서 깨어났음을 의미할 뿐이었죠. 그들 앞에는 더 거칠고 험난한 실전과도 같은 자대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호가 배치받은 곳은 포항에서도 가장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한 해안 초소였습니다. 갓 전입 온 이등병 석호에게 비친 자대의 모습은 거대한 강철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선임들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날이 서 있었고 내무반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야, 신병. 해병대가 뭐라고 생각하나? 전입 첫날 밤 험상궂게 생긴 박 중사가 석호를 불러 세우고 물었습니다. 석호는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해병대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해병대는 버티는 곳이 아니다. 해병대는 내 옆에 있는 놈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곳이다. 그게 안 되면 넌 그냥 빨간색 옷을 입은 민간인일 뿐이야. 그날 밤 석호는 잠자리에 누워 박 중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를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해병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본격적인 자대 생활은 체력적 한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는 구보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포항의 바닷바람은 뼈속까지 스며드는 시린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에 몸을 던지는 고무보트 IBS 훈련 날이면 석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마다 석호의 옆을 지키던 이는 동기 성철이었습니다. 성철은 석호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정신력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훈련 도중 석호의 발목이 접질려 뒤처질 때면 성철은 자신의 군장을 앞으로 메고 석호의 군장을 뒤로 짊어진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야, 강석호. 정신 차려. 우리 여기서 낙오하면 해병 아니다. 내 손 잡아. 성철의 거친 손을 잡았을 때 석호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것이 박 중사님이 말한 전우회구나. 내가 쓰러지면 이 친구가 내 목까지 짊어지게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석호는 변했습니다. 나약했던 자신을 지우고 전우를 위해 한 걸음 더 뛰는 사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석호는 몰래 연병장으로 나가 턱걸이를 하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렸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내 전우를 지킬 수 있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석호도 어느덧 고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후임들에게 해병의 정신을 가르쳐야 할 위치가 된 것이죠. 하지만 석호는 무서운 호통 대신 솔선수범을 택했습니다. 가장 힘든 작업 현장에 제일 먼저 뛰어들었고 가장 추운 밤 보초를 서는 후임에게 자신의 방한 장비를 슬쩍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록적인 태풍이 포항 일대를 덮쳤습니다. 해안과 마을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민간인 구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고 있을 때 석호와 그의 소대원들은 고무보트를 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 꽉 매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다. 한 명이라도 놓치면 해병대 간판 내린다. 석호의 외침과 함께 대원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살은 보트를 뒤집으려 발버둥 쳤지만 해병들은 서로의 어깨를 밀착하고 인간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옥 옥상에서 떨고 있던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한 명씩 보트에 태웠습니다. 날카로운 부유물에 다리가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구조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석호의 흑투성이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맘대, 정말 고마워. 역시 해병대야.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죽었을 거야. 그 순간 석호는 가슴에 달린 빨간 명찰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련과 훈련의 과정은 단순히 군인이 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원석이었던 청년들이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깎여나가 마침내 보석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진짜 사나이로 완성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포항의 파도는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 파도는 해병들을 더 견고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석호의 군 생활은 이제 중반을 넘어 더 큰 사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훈련을 넘어 생사가 오가는 실전 상황 속에서 해병이 보여준 초인적인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눈물겨운 전우회의 기록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지만 군인의 삶이란 언제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을 품고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석호가 상병으로 진급하며 부대의 허리 역할을 맡게 되었을 무렵 접경 지역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적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연일 내려왔고 전 부대에는 비상대 기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내무반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해병들에게 실전이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오늘 밤 내가 마주할 수도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짙은 안개가 깔린 새벽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비상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부대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훈련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튀어오르듯 일어나 단독 군장을 갖추고 총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옆 내무반에서 들려오는 거친 군화 소리와 간부들의 고함이 긴박하게 섞였습니다.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적의 특수부대가 야음을 틈타 우리 측 도서지역 인근까지 접근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해병대는 즉시 상륙용 고무보트를 띄워 해안 방어선을 보강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석호와 소대원들은 파도를 가르며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엔진 소리조차 죽인 채 오직 노젓는 소리와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개는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자욱했고
바다는 금방이라도 무엇인가를 덮칠 듯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면의 안개 속에서 희미한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소대장이 수신호로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전원 사격 자세를 취하며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누구냐? 암고호를 대라. 소대장의 외침과 동시에 안개 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적들의 기습적인 사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무보트 위로 총알이 빗발치고 물기둥이 여기저기서 솟구쳤습니다. 석호는 본능적으로 보트 바닥에 몸을 낮추며 응사했습니다. 훈련소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 그 별명이 왜 생겼는지, 그 자부심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해병들은 공포에 질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격하라 는 소대장의 명령과 함께 파도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좁은 해안가 바위 틈 사이에서 아군과 적군이 뒤엉켰습니다. 석호는 옆에서 탄창을 갈던 후임병이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붉게 물들며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내 전우를 다치게 한 적에 대한 응징이자 내 뒤에 있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해병의 사명감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석호는 총검을 고쳐 쥐고 사격을 이어가며 적의 화점을 하나씩 무력화시켰습니다. 해병은 죽지 않는다. 전진하라. 어디선가 들려온 박중사의 사자 같은 포효의 대원들은 기세를 올렸습니다. 적들은 해병대의 압도적인 투지와 거침없는 돌격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해병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전우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동이 터올 무렵 적들은 퇴로를 찾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해안가에는 정적이 찾아왔고 파도만이 어제의 격전지를 씻겨내고 있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석호는 온몸이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잃은 대원은 없었지만 부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의무실을 채웠습니다. 석호는 총상을 입은 후임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잘했다. 후임병은 창백한 안색으로도 힘겹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해병이니까요, 상병님. 해병은 귀신도 잡는다면서요. 그 짧은 한마디에 석호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이 전투는 훗날 부대의 작은 기록으로 남았지만 석호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해병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멋진 군복이나 빨간 명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전우를 위해 총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해병대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뛰어난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독종 같은 근성, 그리고 한 명이 쓰러지면 10명이 달려드는 그 무시무시한 결속력 때문입니다. 석호는 이날 이후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날 새벽, 안개 속에서 마주했던 죽음의 공포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전역을 하더라도 이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지켜낸 전우회와 해병의 자부심을 절대 잊지 않겠노라고. 그것은 자신을 위한 다짐인 동시에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해병의 진정한 가치는 승리 그 자체보다 승리를 위해 바친 희생과 헌신 속에 있다는 것을 석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뜨거운 실전의 기억은 석호의 가슴 속에 단단한 옹이처럼 박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군대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들이 전역 후 거친 사회라는 바다에서 어떻게 해병의 혼을 간직하며 살아가는지로 이어집니다. 군복을 벗었다고 해서 해병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군복을 벗은 뒤에야 진짜 해병의 가치가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석호와 그의 전우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전설은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 곁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석호도 정들었던 군문을 나섰습니다. 전역하던 날 그는 부대 정문을 나서며 해병대 사령부를 향해 마지막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해병은 눈물 대신 자부심을 가슴에 채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회로 돌아온 석호의 손에는 빛나는 훈장 대신 투박한 옹이 박힌 손과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해병의 근성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세상이 변해 있을 거라 말했지만 진짜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석호 자신이었습니다. 석호가 고향 마을에 정착해 작은 수리점을 열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무뚝뚝한 청년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석호는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을 관통하는 개천이 폭우로 인해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흙탕물은 금방이라도 제방을 넘칠 듯 요동쳤고 마을 하류의 저지대는 이미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 살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때 석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빗속을 뚫고 나갔습니다. 마을 외곽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김할머니의 집이 고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도로는 끊겼고 무릎까지 차오른 물살은 성인 남성조차 중심을 잡기 힘들 정도로 거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엔 시간이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석호는 망설임 없이 창고에서 해병대 시절 사용하던 낡은 밧줄과 튜브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석호의 눈빛은 이미 포항에 거친 파도를 마주하던 그때의 해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해병은 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석호는 밧줄 한 끝을 전신주에 단단히 묶고 나머지 한 끝을 자신의 몸에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센 물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시야를 가리고 진흙탕 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었지만 석호는 오직 할머니의 집만을 바라보며 전진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 배운 인간 사슬 훈련의 실전이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휘청였지만 그는 바닥을 움켜쥐듯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물은 이미 방 안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할머니를 본 석호는 단단한 목표를 정한 듯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할머니, 제 등 꽉 잡으세요. 해병대 등이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니까요. 석호는 할머니의 두 손을 자신의 목에 두르게 하고 밧줄을 의지해 다시 물살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안전한 지대에 도착해 할머니를 내려놓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쑥스러운 듯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직 대피하지 못한 다른 집들의 배수구를 확인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물이 빠지고 해가 떴을 때 사람들은 석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평소처럼 수리점 문을 열고 고장난 라디오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사례를 하려 했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해병대 나온 놈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배운 게 남 돕는 거라 몸이 먼저 움직인 것뿐입니다. 석호는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해병에게 선행이란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아니라 가슴속에 새겨진 정의와 자유라는 신념을 실천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 피어난 그의 용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석호를 부를 때 이름 대신 해병 대장님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석호는 매달 적은 수입의 일부를 떼어 지역 보육원에 보냈고 겨울이면 연탄 배달 봉사 현장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나 박수갈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해병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해병대가 거칠고 사납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해병은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졌기에 가장 약한 자를 돌볼 줄 알고 가장 무서운 곳을 경험했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입니다. 석호의 낡은 수리점 벽면에 걸린 빛바랜 사진 한 장. 그 안에서 활짝 웃고 있는 청년 석호의 눈빛은 지금의 노병 석호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비단 석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 어디에나 빨간 모자를 쓰고 혹은 문신처럼 가슴속에 해병의 혼을 새긴 채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석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시장통으로 자리를 옮겨 더 많은 해병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뜨거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혼자일 때도 강했지만 함께일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해병들의 진한 우정과 그들이 일궈낸 또 다른 기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호가 운영하는 수리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도시의 심장이라 불리는 커다란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새벽 서너시면 어김없이 상인들의 거친 숨소리와 트럭의 경적 소리로 활기를 띠는 그곳에 시장 상인들이 호랑이 영감이라 부르는 또 다른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칠성. 석호의 해병대 몇 기수 선배이자 젊은 시절 월남전까지 다녀온 뼛속까지 해병인 인물이었죠. 칠성 노병은 매일 아침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각이 빳빳하게 잡힌 빨간색 해병대 모자를 쓰고 어깨에는 전우의 완장을 찬 채로 말입니다. 그가 시장에 나타나면 무질서했던 시장 통로는 마법처럼 정돈되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려는 차량이나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매대를 지나치게 넓게 펼친 상인들에게 칠성 노병의 호통은 가차 없었습니다. 이봐, 시장은 당신 혼자 쓰는 게 아니야. 질서가 없으면 이게 시장이야, 아수라장이야. 처음엔 상인들도 그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 영감님은 왜 전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도 군대놀이야? 라며 뒤에서 수군대기도 했죠. 하지만 칠성 노병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시장은 지켜야 할 새로운 전선이었고 상인들은 보살펴야 할 전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근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죽어가는 것도 모자라 동네를 주름잡던 질 나쁜 무리가 시장 상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문신을 드러내며 으름장을 놓자 힘없는 할머니 상인들은 벌벌 떨며 쌈짓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이 떠나고 나면 돌아올 보복이 두려워 모두가 입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무리가 시장 한복판에서 생선을 파는 김씨 아주머니의 좌판을 엎으며 행패를 부리던 순간 시장 끝에서 붉은 모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칠성 노병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꼿꼿한 자세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몸이었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기운은 굶주린 호랑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내 구역에서 뭐하는 짓거리들이냐? 젊은 놈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불량배들은 코웃음을 치며 노병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영감님, 좋은 말 할 때 비키쇼. 해병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으니까. 하지만 칠성 노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품속에서 낡은 호루라기를 꺼내 길게 불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시장 곳곳에서 일하던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점의 석호, 배달을 하던 정씨, 채소를 나르던 이씨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가 해병대 전우의 소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붉은 모자를 쓴 사내들이 불량배들을 포위했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해병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용에 불량배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석호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을 건드리는 건 못 참는다. 지금 당장 엎지른 거 다 치우고 사과하고 나가라. 안 그러면 해병대가 어떤 놈들인지 몸소 가르쳐주마. 그 투박하지만 단단한 결속력 앞에 불량배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에는 상인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칠성 노병은 그제야 굳었던 얼굴을 풀고 넘어진 좌판을 직접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소, 김씨. 우리가 있는 한 저런 놈들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 걱정 말고 장사해. 이 사건 이후 시장에서 해병대 전후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수꾼이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시장 입구에서 교통 정리를 자처하고 폭설이 내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장 지붕에 눈을 치웠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칠성노병의 빨간 모자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말합니다. 칠성노병과 석호, 그리고 전우들이 시장을 지키는 이유는 명예욕 때문이 아닙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정신이 그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지켜내야 할 삶의 터전이자 민족의 자긍심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시장통의 호랑이라는 별명 뒤에는 사실 누구보다 시장 상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해병의 따뜻한 진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병은 현역일 때만 해병이 아닙니다. 군복을 벗고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진 노인이 되어서도 그들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칠성노병은 매일 저녁 시장 문을 닫을 때면 석호와 함께 작은 선술집에 앉아 잔을 부딪힙니다. 석호야, 우리가 왜 해병인지 알겠냐? 나라가 부를 때만 나가는 게 해병이 아니야. 내 옆에 이웃이 눈물 흘릴 때 손 잡아주는 게 진짜 해병이지. 그들의 대화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해병의 긍지가 녹아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누비는 붉은 모자의 물결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유난스러운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투박한 진심이 있기에 시장은 오늘도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해병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쳐 이웃의 수호신이 된 사내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의 선행을 넘어 피보다 진한 전우애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에 대한 더 깊은 울림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함성을 외치는 그들의 뜨거운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의 파도는 시장통의 활기 속에서도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석호와 칠성노병 그리고 전우회 회원들의 머리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시절 적진을 향해 돌격하던 그 기세등등한 청년들은 이제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노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포항의 거친 파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석호와 함께 수많은 훈련을 견뎌냈던 동기 성철이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성철은 석호에게 있어 단순한 군대 동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훈련소 시절 석호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교관 몰래 자신의 수통에 든 물을 건네주던 사람, 그리고 자대에서 첫 보초를 서던 날 겁에 질린 석호의 어깨를 툭 치며 걱정 마라. 내가 내 옆에 있다고 속삭여주던 이가 바로 성철이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성철은 어렵게 화물차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전우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던 열혈 해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실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우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석호는 곧바로 전우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성철이가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해병은 전우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철이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해병의 기계를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석호의 제안에 칠성노병부터 막내 전역자까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성철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성철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젊은 날의 함성이 들리던 그 바다, 포항 앞바다가 보고 싶구나. 하지만 성철의 몸 상태로 포항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는 의사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병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전우회원 중 구급차를 운전하는 후배가 차량을 지원했고 석호와 칠성노병은 의료 장비를 체크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의 전우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구급차를 호위하며 포항으로 향하는 전설적인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들의 차량 행렬 뒤에는 해병대 깃발이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포항 영일만. 차가운 바닷바람이 구급차 문을 열자 성철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전우들은 성철을 휠체어에 태우고 백사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바다는 예전처럼 거칠게 포효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성철은 흐릿한 눈으로 수평선을 바라보며 힘겹게 손을 들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아! 해병 연기 성철, 바다에 신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의 울림은 파도 소리보다 컸습니다. 그 순간 석호가 선창했습니다. 해병대 공식가 나가자 해병대. 1절 시작. 수십 명의 노병들이 바다를 향해 나란히 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파도가 신발을 적시는 줄도 모른 채 목청껏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대안의 바다의 용사,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리라. 노래가 이어질수록 성철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을 전우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병의 우정은 사회에서 맺어지는 이해관계의 만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서로의 목숨을 맡겼던 기억, 그 지독한 고통을 함께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진하고 그 어떤 계약보다 단단한 결속. 성철을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는 전우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방파제였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이 전우회라는 방파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포항에서의 짧은 재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성철은 석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석호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먼저 가서 하늘나라 해병대 초소 지키고 있을게. 일주일 뒤 성철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울음바다가 아닌 가장 엄숙하고 명예로운 해병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백 명의 전우가 빨간 명찰을 달고 도열하여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필승이라는 구호가 장례식장에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해병의 인연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신화라는 것을요. 바다의 포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철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전우회의 가치는 살아남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석호는 이제 압니다. 남자가 왜 해병대에 가야 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형제를 얻기 위해서이며,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업고 바다를 건너줄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이 깊은 우정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본 아들, 할아버지의 자부심을 지켜본 손주들이 그 빨간 명찰의 무게를 이어받으려 합니다. 그대를 이어 흐르는 해병의 피, 그리고 그 고결한 유산이 어떻게 한 가정과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지, 이야기는 더욱 깊고 웅장한 감동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철을 떠나보낸 뒤 석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성철이 남긴 전우회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석호에게는 외아들 진우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빳빳한 해병대 군복과 그 옆에 놓인 팔각모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듯 진우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해병대라는 이름에 집착하는지, 왜 전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도 빨간 모자를 쓰고 시장통을 누비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온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친 풍파를 겪어본 적 없는 아들의 모습이 석호에게는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진우야, 사내는 마음이 단단해야 한다. 몸이 힘든 건 참아도 마음이 꺾이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법이다. 석호가 입버릇처럼 말할 때마다 진우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기곤 했죠. 그러던 진우가 군 입대를 앞두고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할 줄 알았던, 혹은 당연히 가라고 할 줄 알았던 그곳, 바로 해병대를 자원하겠다고 말입니다. 석호는 내심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지옥 같은 훈련을 금지용역 키운 아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그 자부심이 무엇인지 저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아들의 말에 석호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것은 해병대 선배로서 후배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정이었습니다. 진우가 포항 훈련소로 떠나던 날, 석호는 아들의 손에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 석호가 훈련소에서 밤마다 몰래 적었던 일기장과 그 시절 전우들과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읽어봐라. 내 뒤에는 항상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진우는 그 수첩을 가슴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훈련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훈련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진우는 첫 주 만에 발바닥 전체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는 군장 무게에 짓눌려 피멍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몰려오는 근육통과 고립감에 진우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진우는 화장실 불빛 아래서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의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파도는 높았지만 옆에 선 전우의 손을 잡고 버텼다. 해병은 혼자가 아니다. 그 글귀를 읽으며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버텼던 그 자리를 나 또한 지켜내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우도 마침내 극기주 훈련을 마치고 천자봉 고지에 올랐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고 눈은 퀭했지만 가슴에 박힌 빨간 명찰은 태양보다 뜨겁게 빛났습니다. 수료식 날 면회 온 석호는 아들을 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약했던 아들의 모습은 간대없고 늠름한 해병 한 마리가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호는 아들의 가슴에 달린 빨간 명찰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이제야 내가 진짜 사나이가 되었구나. 진우는 아버지에게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승. 해병 연기 강진우, 수료를 명받았습니다. 두 부자의 포옹은 그 어떤 화려한 유산 상속보다 값진 장면이었습니다. 석호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큰 재산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스스로를 믿고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이라는 해병의 유산이었습니다. 진우는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후임들을 괴롭히는 악습 대신 아버지가 시장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약한 동료를 먼저 챙기고 힘든 일에 앞장섰습니다. 세월이 지나 진우도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면접장에서도 혹은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도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상사가 자네는 참 든든하군. 비결이 뭔가? 라고 물으면 진우는 웃으며 답합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진우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석호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해병의 긍지는 그렇게 핏줄을 타고 기억을 타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해병대 전후의 활동과 그 붉은 모자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한 가정의 기틀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사나이의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였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해병이라는 이름의 불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개인과 가정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석호와 진우 그리고 수많은 해병 가족이 모여 이 나라에 닥친 또 다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해병의 붉은 깃발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웅장한 감동은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하얀 눈발을 사정없이 쏟아부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상은 온통 은빛 정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가 마비되고 산간 마을들은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채 고립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들려왔습니다. 석호가 사는 마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눈 때문에 장정들도 집 밖으로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고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언덕길은 빙판으로 변해 제설 차량조차 진입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산 너머 골짜기에 사는 독거노인들의 안부가 걱정되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익숙한 붉은색 모자들이 보였습니다. 석호와 진우 그리고 시장의 칠성 노병을 비롯한 전후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입던 전후의 복장 위에 두툼한 방한복을 껴입고
손에는 삽과 밧줄, 그리고 비상식량이 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병대 전우회가 나갑니다. 고립된 어르신들 확인하고 길부터 뚫겠습니다. 석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이 눈 속에 거길 어떻게 가려고 그러워? 젊은 사람들도 못 가는 길인데. 하지만 칠성노병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병대 사전에 퇴로는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눈이 길을 막으면 우리가 길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병대 구조대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앞장선 것은 석호와 아들 진우였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뒷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군에서 배운 대로 선두에서 눈을 다지며 길을 냈고, 석호는 뒤에서 대원들의 간격을 조절하며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눈보라는 살갗을 찢을 듯 매서웠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눈이 장화 속으로 기어들어왔지만 그들의 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등성이에 위치한 고립된 농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지붕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휘어 있었고, 보일러가 고장난 방 안에서 노부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석호와 대원들은 즉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진우를 포함한 젊은 전역자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눈을 치우기 시작했고, 석호와 칠성노병은 실내로 들어가 노부부의 상태를 살피며 비상식량과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해병대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석호의 투박한 손이 노부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에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우회원들이 고장난 보일러 배관을 응급 처치하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워 대피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일사불란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은 수십 년 전 포항의 훈련장에서 몸으로 익힌 해병대의 DNA가 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둠이 깔린 산골 마을에 전우들이 가져온 손전등 불빛이 별처럼 흩어졌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졌지만 대원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운을 북돋웠습니다. 야, 박해병, 여기 좀 도와줘. 필승. 바로 갑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성이 눈 덮인 산골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침내 길을 뚫고 노부부를 마을 회관으로 안전하게 후송했을 때 전우들의 눈썹과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며 고생한 해병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역시 해병대야. 이 난리 속에 누가 저기까지 갈 생각을 했겠어. 석호는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옆에 앉은 아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손등은 추위와 작업으로 인해 벌겋게 터져 있었습니다. 석호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고생했다. 힘들지 않았냐? 진우는 씩씩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군대 있을 때 했던 야간 행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눈보라 속의 구조작전은 단순히 제설 작업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해병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평시에는 이웃으로 살아가지만 국가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붉은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과 조건 없는 전우회로 뭉친 그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붉은 모자를 쓴 사내들이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는 한 그 어떤 추위도 그들의 온기를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병의 긍지는 화려한 구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춥고 배고픈 현장에서 이웃의 손을 먼저 잡는 그 실천 속에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법이기에 강철 같던 석호의 몸에도 황혼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해병의 기계로 버텨온 그였지만 야속한 시간은 그의 심장 소리를 조금씩 늦추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석호의 곁에는
아들 진우와 백발이 성성한 전우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곁에 둔 낡은 팔각모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을 지탱해온 영혼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듯 석호는 진우를 불러 나직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진우야, 내가 떠날 때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해병으로 살았고 해병으로 가는 것이니라. 내 관 위에 다른 무엇도 아닌 태극기와 우리 해병대 깃발을 덮어다오. 그리고 내 마지막 길은 우리 전우들이 불러주는 군가 소리와 함께였으면 좋겠구나. 진우는 목이 메어 대답 대신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긴 행군을 마치고 마침내 안식처에 도착한 병사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석호의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화환들이 늘어선 여느 장례식장과는 달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빨간 모자를 쓰고 빳빳하게 다린 전투복을 입은 노병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장례식장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현역 시절의 기수는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석호라는 한 해병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형제들이었습니다. 칠성 노병은 떨리는 손으로 석호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바친 그의 삶을 예우하듯 가장 절도 있고 묵직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해병 영기 강석호, 당신은 진정한 해병이었소. 이제 무거운 군장은 내려놓고 편히 쉬시오. 장례 행렬이 시작되자 수백 명의 해병대 전우들이 운구차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유언대로 슬픈 곡소리 대신 장엄한 해병대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리라. 웅장한 노랫소리가 장례식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평생을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한 인간의 고결한 가치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석호의 관이 장지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아버지가 평소 아끼던 붉은 명찰을 관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보여주신 해병의 길, 제가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흙이 덮이는 순간까지 전우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하는 해병의 의리는 보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해병대의 결속력을 두고 유난스럽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날 그곳에 있던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유난스러움이야말로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의리와 책임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석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빈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 고쳐주던 시장의 라디오 소리 속에, 폭설을 뚫고 길을 냈던 산길의 흔적 속에, 그리고 아들 진우의 늠름한 눈빛 속에 석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해병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붉은 명찰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노병은 이제 그곳에서 먼저 간 전우들과 제외하여 대한민국의 바다와 땅을 영원히 수호하는 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석호라는 한 노병의 삶을 통해 해병대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추억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정의롭게 살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며 어떤 위기 앞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가장 먼저 몸을 던지겠다는 실천의 의지입니다. 남자가 왜 해병대에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강한 체력을 기르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나이의 참된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지지만 해병이 지켜온 고결한 자부심만큼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길에서 빨간 모자를 쓴 전우회원들을 마주칠 때, 혹은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제설 작업을 하고 교통 정리를 하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그 투박한 외면 너머에 있는 뜨거운 심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젊은 날의 헌신에 그치지 않고 평생을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은 사실 적들에게는 공포를 주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안도감을 주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석호의 아들 진우는 전우의 사무실에 한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팔각모 옆에 자신의 새 팔각모를 나란히 올려둔 채 말입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진우를 향해 강해병, 오늘도 수고가 많네 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그들이 나누는 정과 신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병의 긍지는 이렇게 물 흐르듯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빨간 명찰의 주인공들을 기억하고 예우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국가가 위태로울 때 가장 먼저 상륙선을 타고 적진을 향했던 그 용기, 이웃이 눈물 흘릴 때 가장 먼저 밧줄을 메고 물살로 뛰어든 그 희생, 그들의 발자취는 우리 역사의 당당한 기록이며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젊은 청년들이여, 당신의 가슴 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면,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나이의 길을 가고 싶다면 해병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평생을 함께할 형제를 얻고 죽어서도 퇴색되지 않을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린 해병의 대서사시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현실 속 해병들의 행진은 내일 아침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거친 바다를 보며 함성을 지르던 그 기계로 시장의 골목을 청소하고 고립된 마을의 눈을 치우는 그 손길로 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이 숭고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해병대 전우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해병의 그 뜨거운 붉은 불꽃이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병대의 선행과 긍지, 그리고 진짜 사나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가슴에 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대한민국 해병대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부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필승! 해병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